안녕하세요. 언론판의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음력을 더 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이제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희도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들, 이제 두 경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였던 이제 NFC 챔피언십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55대 23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압도적이었죠. 이글스가 7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워싱턴을 꺾고 2년 만에 NFC 컨퍼런스를 다시 한번 재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러싱 공격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 비해서 한 번에 많은 야드를 나가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패싱 공격은 좀 위험하지만, 음, 빅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뭐 점수를 득점하거나 많은 야드를 전진하기에 좀 용이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날 사실 양 팀의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이제 그런 좀 뭐 편견을 깨는 이제 양상이 나오면서 좀 재밌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워싱턴이 첫 번째 공격에서 12번의 패싱 시도를 포함해서 총 18번의 플레이로 이제 7분 이상을 소모를 하면서 한 50야드 정도를 전진해서 이제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글스는 이제 좋은 리턴으로 물론 이제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세이컨 바클리의 60야드짜리 러싱 한 방으로 곧바로 역전 터치다운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던 경기이기도 했어요. 네. 이 터치다운 포함해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앞서 7개 러싱 터치다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패싱 터치다운까지 총 8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고, 이 7개 러싱 터치다운이 1940년에 시카고 베어스가 워싱턴 상대로 73대 0으로 이제 승리를 할 때 기록인데, 이게 이제 플레이오프 기록이죠. 그 이후에 최다 타이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됐고, 뭐 1940년이니까 슈퍼볼 시대에는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는 뭐 돌고 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음, 종종 하는데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 1940년에 당했던 기록을 한 65년여가 흘러서 다시 당할 거라고는 음, 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물론 뭐 제이컨 버클리라는 엄청난 러닝백을 상대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더 크게 좀 혼쭐이 나면서 좀 대패를 막을 수가 없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세이컨 바클리를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못 막았다. 올 시즌 이제 맞대결에서 막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 이번에도 또 못 막았어요. 이날 세컨 바클리가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홈런 포함해서 118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심지어 이제 이날 후반엔 많이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볼을 좀 대비를 하는 느낌이었어서, 이날 뭐 스냅을 받은 게 거의 한 70% 언저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던데, 경기 후반에는 조금 이제 세이컨 바클리를 아끼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세이컨 바클리가 얼마나 현 시점 NFL에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러닝백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선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는 이제 각각 25번, 26번의 러싱 시도를 했던 것에 비해서 음, 이날은 15번밖에 시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접전으로 흘러갔다면 바클리가 더 많은 러싱 시도, 더 많은 기록들을 음, 쌓을 수도 있었던 경기 양상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슈퍼볼 프리뷰를 할 때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클리가 약간의 힘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칩스에게는 또 조금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음. 경기였습니다. 제일런 허츠 역시도 이날 뭐 3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러싱 터치다운 기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스티브 영이 이제 8개 플레이오프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제일런 허츠가 3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러싱 야드 기준으로는 이제 라마 잭슨이 기록을 음, 세웠었다라고 저희가 뭐 이전 이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이 러싱 음. 터치다운 쪽에서는 또 젤런 허츠가 또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냈네요.
아무래도 이제 투시푸시라는 무기가 있는 이글스 입장에서는 어, 이런 부분에서 좀 제일런 허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끝까지 가게 되면 쿼터백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터치다운을 만드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기록을 보면 지금 그 스티브 영이 2위고 공동 3위가 이제 앨런이랑 마홈스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4위에 그 톰 브레이디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가 그렇게 많은 플레이오프 승리를 따내고 그렇게 많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음에도 이제 기록이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제일런 허츠가 팀파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수비랑 스페셜 팀에서도 뭐 상당한 공로들이 있었는데, 합쳐서 이제 4개의 턴오버를 유발하면서 뭐 워싱턴을 상대로 턴오버 싸움에서도 앞서 나갔어요. 이제 그것이 음. 이렇게 이제 30점 이상의 격차가 날 수 있었던 또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를 통해서 특이한 규칙 하나를 또 알게 됐죠. 이날 이제 이글스가 공격을 하는 와중에 이 워싱턴 1야드 지점에서 이제 투시 푸시를 하려다가 한번 막히고 그 이후에 이제 커맨드 선수들이 계속해서 반칙을 하니까 야, 심판이 이제 반칙을 한 이후에 그 콜을 읽어주잖아요. 어떤 반칙이었고 뭐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페널티가 이제 엔드라인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다음 반칙이 또 한 번 나오면 이거는 뭐 선수의 퍼스널 파울을 줄 거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반복이 되면 이거는 실점을 인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그 NFL 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룰 12 섹션 3 아티클 2에 보면 그 득점을 막기 위한 반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이제 현대 NFL에서는 사용이 된 적이 당연히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모르고 뭐 저희도 이제 이 경기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그 수비가 상대의 득점을 막기 위한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반칙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칙이 경고 이후에 발생을 하면 공격팀에게 득점이 부여되는 그런 이제 룰인데 이날 이제 경기에서 심판이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다른 반칙이 하나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터치다운이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게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NFL을 아무리 봐도 이런 모습을 좀 보긴 쉽지는 않으니까 어, 처음 알게 되는 룰인데 참 이래서 풋볼은 알고 봐도 어렵다라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싶으면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규정이 생기는 배경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면, 이제 수비팀 입장에서 이제 자기 진영 1야드 지점까지 몰렸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페널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연하고 득점을 음,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그것이 좀 비신사적인 플레이이고, 현재 다른 룰로는 이제 그거를 좀 막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음, 플랜 B, 그러니까 규정의 허점을 좀 보완하는 식의 이제 규정으로 음,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랭키 루브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다이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글스의 득점을 이제 방해하는 뭔가 그런 이제 플레이들이 나왔는데 심판이 이제 그걸 구두로 경고하는 뭐 그런 장면 자체가 좀 이색적이고 재밌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좀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정도로 저는 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제 루키 쿼터백 최초의 슈퍼볼 진출이라는 또 그런 역사에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고 앞선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들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턴오버가 이날 경기에 좀 많이 쏠렸던 부분이 결국 이제 경기의 흐름을 내주는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니얼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펌블 턴오버를 하거나 내가 인터셉션을 던진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제 패스를 연결한 이후에 아니면 이제 러싱을 위해서 뭐 동료에게 공을 건네준 이후에 이제 동료들이 계속해서 펌블 턴오버를 범하다 보니까 음, 이게 참 경기가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이제 이글스 수비가 이제 공을 이렇게 펀치를 해서 쳐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음,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맨더스 이제
공격수들이 가지고 있던 공들을 아주 잘 쳐내면서 이제 고비마다 턴오버를 만들어냈던 거지. 워싱턴에게는 좀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날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에 해줬던 선수들이 못 해줬던 부분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왔던 선수가 디아미 브라운이었잖아요. 근데 디아미 브라운이 이날 뭐 거의 좀 보로우를 타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 이 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테레 맥로린이라든가 오스틴 에클러 이런 선수들인데, 맥로린도 이제 빅플레이 한번 만들어낸 이후에는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스틴 에클러는 이날 완전 버로우였거든요. 근데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격 쪽에서 제걸츠 외에는 밥값을 한 선수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라인에서 이제 샘 코스미가 빠지면서 이제 그런 공백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에클러의 퍼포먼스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이제 런 디펜스가 정규리그에서도 좀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를 음, 드렸었는데 결국 이날도 이제 7개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뭐 200야드 넘게 러싱으로만 상대에게 이제 내주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런 디펜스로는 결국엔 이글스를 넘어서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이제 좀 뒤지는 모습이 나오면 경기를 이기긴 쉽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이제 올 시즌 돌아봤을 때 특히 이 경기가 가는 의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좋은 팀과 쿼터백으로는 결국 이제 완성된 팀을 이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 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쿼터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이 팀이 좀 대조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글스는 완성된 팀에 그닥 좋지 못한 쿼터백과 워싱턴 커맨더스 같은 경우는 적당히 괜찮은 팀에 좋은 쿼터백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대조적이고, 근데 결국 이 둘이 붙었을 때는 팀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팀적으로 로스터를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는 걸 이 경기가 좀 확인시켜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워싱턴으로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고 과제는 다음 시즌에 제이든 데니얼스가 올해처럼 건강하게 풀타임을 뛰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데니얼스를 도와줄 만한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기 뭐 그런 제반 시설들을 갖추는 뭐 그런 오프 시즌을 보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음, 구단 입장으로서도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낼 만한 동기부여가 생겼다라는 데 좀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제일 고무적인 건 그 부분이죠. 구단주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속속이다가 바뀌었고, 감독 바뀌었고, 안장 바뀌었고, 쿼터백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뀐 첫 해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커맨더스로서는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시죠. AFC 챔피언십 게임,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 시티의 이제는 좀 클래식 매치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 매치업에서 다시 한번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2대 29 석점 차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고, 한 1분 30여 초의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 1시간 내내 원포제션 이내 접전으로 이어졌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년 연속 슈퍼볼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관점이 좀 다 다르겠죠. 근데 결국 이 경기에서도 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또 한 번 칩스를 도와주면서 좀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날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는데, 이 쿼터 이제 서든 파이브 상황에서의 제이비어 워디의 캐치가 선언이 됐었던 그 부분과 4쿼터에 이제 포스트 다운 컨버전에 실패하는 그 빌스의 판정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상황이 이제 제이비어 워디와 콜 비숍이 같이 공을 잡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엄밀하게는 그 콜 비숍이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제이비어 워디가 한 손으로 이제 공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둘 다 완벽하게 포지션이 되지를 않았고, 떨어지는 이제 잡고 이제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공이 땅에 닿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선수가 공을 경합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캐치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캐치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 닿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캐치가 선언이 됐다라는 게 좀 저는 저의 상식선에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어, 심판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캐치로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리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다시 폴을 캐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진짜 캐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글쎄, 션 맥더머 감독이 이제 챌린지까지 시도를 하면서 한번 이제 판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을 했었는데, 음.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빌스가 원하던 대로 이제 뭐 판정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칩스 쪽으로 조금 유리한 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도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판정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또 논란이 있었던 플레이가 4쿼터에 나왔던 이제 포스 앤 원 상황에서의 컨버전이었죠. 이게 그 이해는 가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퍼스트 다운 갱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이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판정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납득이 가능한 범위 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판정이 잘된 판정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닌데 빼놓고 봐서 이 판정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NFL 시즌 한 시즌 치르면서 뭐 이런 판정이 안 나오는 그런 경기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 정도의 뭔가 논란은 아쉽지만 있을 법한 판정인데 다만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이제 많은 경기 숫자는 아닙니다만 플레이오프 내내 계속해서 이제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칩스 경기에서 이게 또 반복이 됐고 이게 또 칩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판정이 됐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경기에서 깔끔하게 경기 진행을 심판이 하다가 이 플레이 딱 한 번 정도 나왔으면 뭔가 납득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 뭐 이게 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 영상이 없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경기 판정이 좀 너무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 팬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칩스 쪽에 유리한 판정들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뭐 축구라던가 테니스라던가 뭐 배드민턴 이런 이제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 종목들을 뭐 참고를 해보면 이제 후크아이라고 하죠. 이제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의 착지 지점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뭐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이제 판정에 대한 시비들을 좀 없애고는 하는데 뭐 풋볼이 그것을 똑같이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은 선수들이 공을 향해 돌진하고 이제 뭐 음. 딸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런 뭐 컨버전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이제 판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호카이가 이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에 좀 준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란도 앞으로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뭐가 됐든 조금 이제 그 기기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그 하워드 웹이라는 심판이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심판이었던 시절에 그때 당시 이제 그 퍼거슨 할아버지가 껌 열심히 씹으시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퍼기 타임이라고 해서 그 퍼거슨 영감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비기거나 지고 있을 때 그 에디드 타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 1분 정도 더 길었다 그랬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류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대놓고 칩스 이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정 얘기 여기까지 하죠. 뭐, 지난주에도 많이 때렸는데. 아무튼 이제, 경기 얘기로 좀 들어가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벼지면 안 된다. 빨리 좀 점수를 벌려야 된다. 빌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계속해서 원 포지션으로 가다 보니까, 막판에 또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의 4쿼터 집중력이 더 빛났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3쿼터 종료 시점에서 빌스가 이제 오히려 한 점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기 내용적으로 이제 굉장히 팽팽했지만 칩스가 이제 마홈스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재역전에 성공을 했고 물론 이제 다시 동점을 허용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음, 이제 해리슨 버커의 결승 필드골로 리드를 잡은 뒤에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또 이제 공격권을 돌려받은 뒤에 남은 시간을 잘 태우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이제 칩스의 4쿼터 집중력이 더 좋았다는 생각인데, 일단 수비 쪽에서는 이제 그 결정적인 블리츠가 성공을 했던 것을 가장 먼저 좀 승리 요인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스티븐 스패놀로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날 뭐 그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블리츠를 잘 섞어가면서 이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이날 마지막에 이제 달튼 kin케이드에게 패스를 던졌던 그 포스트다운 상황에서도 스패놀로가 디자인을 했던 이제 그 블리츠가 굉장히 좀 잘 먹혀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패스 실패로까지 연결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좀 도박적인 플레이였다라고 이제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결국 이제 경기의 승패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플레이를 다시 돌려보면 칩스가 이제 11명의 수비수 중에 7명을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근처에 배치를 한 뒤에 이제 실제로는 스냅된 후에 5명만 패스러시에 가담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선택을 했는데 칩스 진영 기준 왼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패스러시에 가담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대칭적인 뭐 블리츠를 시도를 했다? 이렇게 좀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구역에서 칩스 수비수들이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잘 달성이 됐고,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에 시선들이 쏠리면서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앨런이 뭐 정말 가까스로 이제 색을 당하지 않고 패스를 던진 것은 참 대단했지만 킨케이드가 뭐 다이빙 캐치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공격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뭐 킨케이드가 이제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았다면 잡아낼 수도 있는 뭐 패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음. 앨런이 의도한 대로 플레이를 하질 못했고 킨케이드도 예상치 못한 뭐 지점에서 패스를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100% 집중력으로 플레이를 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리시빙 옵션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은 사실은 이제 예전 경기만큼 이제 좋지는 않았었는데, 앞선 빌스와 이제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뛰지 않았었던 패트릭 마홈스가 이날 정말 이 적재적소마다 달리는 플레이를 또 만들어내면서 43 러싱 야드에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부분이 빌스의 이제 수비의 이 머리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빌스의 수비진에게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이제 스피드를 이용해서 뭐 적진을 돌파하고 뭐 조시 앨런이 어떤 파워를 무기로 이렇게 많은 야드를 직접 발로 뛰어내는 선수라면 마움스는 이제 최근에는 결국에는 상대 빈틈을 보고 뛰는 그러니까 약간 한 타이밍 늦게 이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열렸네 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달리면서 야드를 전진해내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워낙 상대가 이제 마음속에 패싱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런지 빈틈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노련하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어떤 판단, 여유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었던 네,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시간을 태워야 되는 이제 경기 막판 그런 상황에서도 뭐
경기 내내 이제 활용도가 높지 않았었던 아이제아 파체코라던가 사마드 피라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면서 이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왜 칩스가 강팀이고 왜 패트릭 마호스가 강심장이라고 불리는가?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중요한 상황일수록 그리고 이제 그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되는 플레이일수록 중요한 선수에게 공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이용을 해서 퍼스트 다운을 계속해서 좀 갱신을 했다라는 게 패트릭 마홈스와 칩스가 얼마나 이제 강심장인가, 앤디 리드 감독이 얼마나 강심장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한 가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격진도 이제 절박하지만 사실 수비진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음,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는 옵션들에 대한 마킹에 이제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체코라던가 피라인에게 견제가 조금 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칩스가 아주 영리하게 잘 이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음.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마음속의 실행력, 이런 것들도 좀 감탄을 하면서 이제 봤던 그런 경기 막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앤디 리드 감독님이 이날 개인 통산 44번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는데 이게 그 벨리체 경감님이랑 타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공동 1위로 올라섰고 자, 이날 경기를 또 이겼기 때문에 다음 이제 슈퍼볼 경기가 기록을 경신하는 이제 그런 경기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다 승 기준으로 보면 벨리책 감독이 31승, 앤디 리드 감독이 이제 28승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 시즌에 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이제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 칩스가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뭐 워낙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었던 팀이다 보니까 뭐 빠르면 내년에 이제 빌 벨리책 감독의 이 최다승 기록도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내년에 깨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지만 뭐 어쨌든 이 기록은 뭐 깨질 수밖에 없는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2년 내에는 반드시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디 리드 감독이 지금 28승 16패를 한 거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 음, 근데 이제 NFL이라는 플레이오프 제도 특성상 1패만 하면 이제 탈락이기 때문에 16번의 우승 실패? 그러니까 탈락, 그다음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많은 실패들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승리를 쌓았고 이 말년에 와서 패트릭 마홈스와의 좋은 시너지를 통해서 칩스 왕조를 이뤄내고 또뭐 개인 커리어 첫 우승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금 우승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참 소중하다. 예. 그런 기회조차도 음, 사실 얻지 못하고 해임이 되고 이제 감독 커리어 끝나는 사람들도 이제 워낙 많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앤드리드 음. 감독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 왔기 때문에 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 한 번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 AFC 이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츠 이런 팀들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도 꽤 길지 않을까.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플레이오프를 나가는 어떤 이제 감독이나 쿼터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예. 벨스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4의 저주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또 이제 4의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칩켈리 시대죠. 이제 4연봉을 할 때 반지를 따내지는 못했어도 어쨌든 AFC의 챔피언을 4년 연속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앨런은 또 한 번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그것도 칩스를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지는 그런 모습들을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주요 엔딩으로 가지 않을까? 커리어 자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은 그런 거죠. 매닝과 브레이디가 처음 만났을 때, 제 기억에 브레이디가 첫 6경기를 다 이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매닝이 한 3번 정도 이겼나? 뭐 그런데. 근데 그런 그림을 좀 앨런은 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앤디 리드 감독의 이야기를 앨런이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팀도 다르고 뭐 맡고 있는 역할도 다르지만 앤디 리드 감독도 꾸준하게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이제 성공을 최근에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앨런도 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 나서서 마홈스와 또 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맞붙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세컨더리 쪽에 부상이 좀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결국 그 테일러 랩이 못 나왔죠. 그리고 어, 컨커션 프로토콜에 걸렸었던 이제 크리스티안 벤포드가 이날 이제 경기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1쿼터에 다시 한번 이제 컨커션에 걸리면서 이제 이날 경기 초반에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공백이 경기 내내 경기력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벤포드의 공백을 이제 카이리 일람, 그러니까 자신들이 1라운드에 뽑았던 코너백으로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뭐 일람을 좀 내보냈었는데 뭐 경기 템포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네, 뭐 미끄러지는 모습이라던가 뭐 페이스 마스크 페널티를 음, 범한다던가 이런 좀 팀의 위기를 초래하는 플레이들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 벤포드의 공백을 메우는데 좀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빌스 입장에서는 사실 트레이드비어스 화이트의 어떤 대체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 이 카이리 일람을 1라운드에 이제 몇 년 전에 뽑았었는데 결국 일람이 이제 주전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백업으로 나왔을 때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자신들이 생각했던 플랜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음, 이런 이제 사소한 차이들이 결국엔 칩스를 넘어서지 못하는 또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좀 단조롭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이날 그 앨런의 어떤 패스 정확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아마 그 경기를 보셨던 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규 시즌 대비 이제 그 큐비 스닉이 이날 경기 잘 안 통했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뭐 큐비 스닉으로 밀어붙인다던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어, 컨버전을 했는데 이렇게 심판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앞선 경기들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발현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칩스한테 계속해서 졌던 그런 그림들이 계속 잔상처럼 이제 남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좀 영향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실제 턴오버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두 번 연속 음, 사실상 인터셉션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쵸.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이 좀 뭐 조시 앨런이라던가 이 조 브레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좀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음, 뭐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좀 뭐 단조로운 이런 공격 패턴들이 승부처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그것을 뒤집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네. 그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이제 서드 앤 10에 몰려 있었는데 아마리 음, 쿠퍼에게 횡패스를 던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무조건 퍼스트다운을 가도 괜찮다라는 마인드인 건가? 여기서 일단은 최대한 퍼스트다운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뭐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음. 결과적으로 이제 5야드를 전진하면서 이제 4앤 5에 몰렸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패그놀로의 이 블리츠에 좀 당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패스가 메이드가 되지 않았던 네,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좀 배우는 게 있어야겠죠. 어, 존 브레이디가 일단 그 뭐 세인츠 감독 후보로 좀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세인츠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브레이디가 빌스에 남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의 교훈이 이제 내년 시즌에 뭔가 조금 더 경기력으로 치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제 그 올 시즌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이 아마리 쿠퍼 영입이죠. 아마리 쿠퍼가 사실은 이름값 대비 빌스 와서 한 게 없습니다. 어, 빌스에 합류한 이후의 기록만 보면 8경기에서 297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2개 기록했거든요. 100야드 게임이 한 번도 없었고 이게 이 기록에 아마리 쿠퍼 이름만 가려놓으면 이게 뭐 아마리 쿠퍼인지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케이션 부티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똑같거든요. 기록만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한 기록이라. 이름값만 보고 이제 그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가 결국 이제 이름값을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게 결국은 빌스에게 좀 뼈아프게 돌아왔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제 정규리그는 뭐 쿠퍼가 없이도 빌스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뭐 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려져 있었던 문제였다면 사실 음, 플레이오프에서는 아마리 쿠퍼가 이제 베테랑의 경험 뭐 이런 이름값들을 분명히 좀 해줬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 이제 반전이 일어나질 않았고 세 경기에서 터치다운 없이 41 리시빙 야드에 포스트 다운 한 개에 그쳤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아마리 쿠퍼의 영입은 정규리그에서나 플레이오프에서나 결국에는 이제 빌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예, 끝까지 좀 터지질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음,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스테판 딕스도 팀을 떠난 상황이고 이제 쿠퍼라는 뭐 대체 카드도 좀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조시 앨런의 좀 넘버원 타겟을 찾는 게 일단은 빌스의 좀 우선 과제, 당면 과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저는 사실 그 주축 선수들 단체로 저기 그 뭐 정신과나 혹은 저 상담센터 가서 이 트라우마 치료를 조금 하는 게 좀 우선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극복을 결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극복을 하지 못하면 많이 가봐야 결국 이제 챔피언십 게임 진출에 또 칩스 만나서 졌네. 약간 이런 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패배의 아픔들을 어떻게 좀 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이제 네 번의 대결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대결을 제외하면 이제 나머지 세 번은 다 원포지션 이내에 굉장히 음, 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0승 4패라는 기록에 비해서는 선전을 했던 경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좀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보고 우리가 그 어떤 1%, 2%그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좀 연구하고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음 시즌에 나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심판들을 어떻게 좀 저걸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두 경기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일단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프로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슈퍼볼이니까. 그래서 이게 프로볼 기간에 또 슈퍼볼 프리뷰를 준비를 해서 좀 돌아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슈퍼볼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지만 뭐 음, 슈퍼볼 하면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뭐 광고라던가 뭐 하프타임 음, 쇼라던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서 팬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캔드릭이잖아요. 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빨리 좀 그 무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 챔피언십 리뷰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주에
슈퍼볼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